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에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에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노년계층의 노후생활자금 용도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 37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이용 자격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이며, 자, 여러분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이며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영장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 이 조문에서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부부 공동으로 소유 시에 있어서 영장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 지문이 여러분이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정이 우리가 돼서 우리가 공포가 2016년 3월 22일 날 공포가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1번 지문을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주택 우리가 소유한 자, 자, 주택 소유한 자가 60세 미만, 자, 바뀌었거든요.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우리가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문으로 바꿔주세요. 자, 여러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1번 지문은. 자, 1번 지문 이 지문으로 바꿔주시고, 2번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 두 가지가 있죠.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이고, 상가, 영업 및 판매시설, 전답 등은 제외를 하죠. 자,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대출 실행 시에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와 이 보증잔액의 0.75%를 연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지문에 우리가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야 된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 주택 우리가 연금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의 처분 가격, 주택 처분 가격과 연금 지급 총액을 비교를 해야겠죠. 자, 이때 뭐가 연금 지급 총액이 이렇게 클 경우에는 뭐가 돼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죠. 이 부족분은, 자, 이 부족분은 어떻게 그래요? 가입자에게 우리는 별도 청구 없습니다. 가입자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다. 이 공사 부담이고, 이런 경우에 주택 처분 가격이 더 연금 지급할 때 남는 부분이죠. 남는 부분은 누구의 가입자에게 우리는 가입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연금이라 하면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우리가 말하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또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만 60세 이상이다. 자, 2번도 이렇게 이제 고치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죠. 이렇게 우리가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번은 무슨 거죠? 우리 종신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종신 방식. 종신 방식도 우리가 종신 이 지급 방식이 있고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종신토로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인출 한도 설정 후에 우리는 나머지 부분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4번은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확정, 우리가 기간 방식이 되겠죠. 자, 두 가지 방식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5번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 채권은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이 임금 채권이나 조세 채권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재산에도 구상권 및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주의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채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5번 정답입니다. 자, 39번 농지연금제도죠. 자, 이 농지는 전답 과수원을 의미하는데, 자, 농지연금제도를 보면은 거기에 만 60세 이상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만 65세 이상.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농지연금 제도의 개념이 나와 있죠. 신청인의 영농 경력은 우리가 신청일 직전 계속 영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신청인의 총 소유 농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이어야 합니다. 자, 지급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종신형, 또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기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형, 기간형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주택연금과 다르죠. 주택연금은 종신 지급 방식, 확정 기간 방식인데 여기는 종신형, 기간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저당대출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주택 저당 증권이란 저당대출 기간, 저당회사 또는 저당은행이죠.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 MBS의 개념이 나와 있죠. 주택 저당 증권의 발행자는 2차 대출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저당 시장이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우리가 수요자와 이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죠. 자, 주택 저당 채권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죠. 금융기관이죠. 자, 이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죠. 1차 저당시장을 우리는 주택자금대출시장 또는 주택 우리가 담보대출시장이라고 합니다.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하죠.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맞는 질문이고, 만약 저당을 살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더라도 저당 대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한정으로 대출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니까 틀렸죠.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살 사람이 무한정 존재한다.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주택 저당 채권을 살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면은 계속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죠. 예? 뭐를?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 이 풀인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계속 우리가 자금이 들어옵니다. 자, 2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대출 기관인 한국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인 2차 저당 대출 기관에 매각하면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요자에게 무한정 대출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니까 틀린 질문. 4번 정답입니다.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 사이에 우리는 기존에 있어서의 저당을 서로 사고 파는 이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냐? 2차 저당시장,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에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우리가 시장이다. 이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은 바로 1차 주택 자금 대출 시장,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죠. 이건 1차 저당 시장입니다. 그래서 MBS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1차, 2차 저당시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정답입니다. 자, 41번 MBS에 있어서의 발행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하죠.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맞는 질문.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저당 우리가 담보 우리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을 우리가 유동화하여 우리는 자금을 우리가 또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이고, 3번 채권 투자자는 안정적인 국가가 보증한 채권을 삼으로써 안정적인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정부는 MBS를 발행해서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MBS를 발행하면 자금이 들어와서 계속 금융기관은 수요자에게 자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락시킬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질문. 4번 정답. 주택 금융 자금의 수요 공급 불균형, 단기적으로 조달해서 장기 운용에 따라서 자금의 경직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자금의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42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유동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가 아니죠. 명목회사입니다.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입니다. 실체회사가 아니죠. 1번 틀렸고, 2번 주택 저당 증권 중 다계층 저당 채권은 저당의 유동화의 근간을 우리나라에서 이루고 있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니츠는 은행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의 부동산 펀드와는 달리 뮤추얼 펀드는 아니다. 어떻게 돼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가 니츠죠.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가 니츠입니다.
틀린 질문.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은 1998년 이후 발행되고 있죠. 전례가 없다니까 틀린 질문. 부동산 유동화란 부동산 소유권을 증권화한 것만을 의미하며 하니까 틀렸죠. 부동산 혹은 부동산 관련 권리를 증권화하는 것을 부동산의 유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증권화는 부동산 유동화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43번.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 부동산 저당 담보 채권의 유동화는 어디? 2차 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입니다. 저당의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입니다.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가는 거죠.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금융 활성화에 기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우리 유동성,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이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시장입니다. 3번. 1차 저당시장이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이 저당 차입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고, 저당 차입자인 주택 수요자는 1차 저당시장과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차 저당시장과는 직접적 관계가 있지만 2차 저당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 저당 증권 발행자는 주로 어디? 2차 대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답은 2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에 있어서의 주거 복지 및 생활 안정, 주택 경기 및 주택 가격 조절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은 특별목적회사가 바로 이거죠. 한국주택금융사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별목적회사. 이 목적회사는 바로 전국에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를 얘기합니다. 이 SPC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하죠. 그래서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합니다. 3번 맞는 질문.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증가시키죠.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킵니다. 자, 금융기관이 2차 저당시장에 도입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계속 자금이 유입되니까 유동성이 뭐 한다? 우리가 증가하죠.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성 위험은 점점 줄어들죠. 또 국제 결제은행 기준 우리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진다는 또 우리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정답이죠. 감소시킨다가 아니라 증가시킨다. 유동성을 뭐한다? 우리가 증가시킵니다. 45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4년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단기, 중기, 장기의 다양한 모기지론을 공급을 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이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은요, 단기, 중기가 없어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입니다. 1번 정답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해 줍니다. 2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이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주택대출재원을 확충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택금융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주요 업무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 보증, 채권 유동화, 채권 보유 등을 들 수 있죠. 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 등의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1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된 업무인 MBS 발행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은행 등 1차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유동성 위험을 우리는 감소시킬 수 있다. 유동성 위험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죠.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주택 구입자에게 안정적으로 모기지론을 우리가 공급해 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이고, 3번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우리는 주택자금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 조작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여러분, 주택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은 변화가 없고요.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채권 시장에 안전성이 높은, 국가가 보증한 안전성이 높은 장기 채권을 제공하여 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우리가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우리가 틀린 내용을 이제 묻는 내용이죠. 자, MBB의 투자자인데, 자, MBB죠. 자, 이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자, 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이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MBB를 발행합니다. 이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채권형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하죠. 자, 이때 이 발행기관은 뭐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죠? 주택 저당 채권. 자, 이 주택 저당 채권의 이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또 이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 차입자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라든지 이 원리금 수취권에 따르는 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차입자가 원리금을 제때 못 갚았을 때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어떻게 돼요? 발행기관이 모두 부담하죠.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닌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차입자는 이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다. 자, 그래서 1번 이제 MBB 투자주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에 대한 이것을 갖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MPTS는 지분형이죠. 이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대출금에 대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이 원리금을 우리는 발행기관은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이체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체 증권이라고 불리는 MPTS죠. 자, 우리는
발행기관이 뭐를 우리는 이 10억 원의 지분, 자산을 매각하면은 현금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입니다. 이체 증권이라고 하죠. 이 security는 증권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전가되죠. 이 자산, 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이나 이 원리금, 수취권은 전부 투자자에게 어떻게 돼? 이전이 되기 때문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또 조기 상환 위험, 이 관련 위험이 또 누구에게? 이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이 되죠. 그래서 맞는 질문. 4번 영모기준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니까 틀렸죠. 차입자가 보유하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연금이 형식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 CMO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자, 이 MPTB를 우리가 확대한 건데 CMO는 다계층 저당 채권입니다. 다계층 저당 채권인데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이때 나누어진 그룹을 트렌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하나의 저당 집합이죠.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또 채권이기 때문에 뭐를 담보로 우리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48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제도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중고주택 구입 자금과 분양주택 중도금 자금을 대출 보증해 줍니다. 보증하는 업무죠. 일반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의 모기지론보다 금리가 높은 것은 우리가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번도 맞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은행은 물론 보험회사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죠. 결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본시장의 여유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은행과 같은 대출금융회사와 차입자가 아니라 누구?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누구? 투자자입니다. 차입자가 아니라 투자자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입자가 아니라 투자자. 4번 정답.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소비금융뿐만 아니라 개발금융에 대한 신용보안 업무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48번 우리가 4번이 정답이고 49번 다음 중 MB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저당 채권은 이체 증권보다 요 MBB는 요것보다 수명이 길죠. 여기는 조기 상환 투자자 콜을 받기 때문에 MBB가 길어요. 수명이 길고 수익률은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죠. 2번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 저당 증권은 대부분 CMO입니다. 맞고 일반적으로 다계층 저당 채권의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을 합니다. 투자자가 부담을 한다. 저당 채권은 발행기관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고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 금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죠. 조기 상환 위험, 금리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발행기관이 부담합니다. 자, 주택 저당 증권 매수자, 투자자죠. 투자자가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콜방어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는 것을 부분적 콜방어죠. 자, MBB는 투자자에게 콜방어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자산 유동화 증권제도 ABS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1998년도에 제정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됐고, 자 그리고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 밑줄 다양화하여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는 CMO라고 하죠. CMO. 2번 정답입니다. 이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은 바로 MPTB인데, 이 차입자는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겠죠. 자,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이렇게 상환을 하죠. 자, 그럼 또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MPTB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즉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이체시켜 주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해요.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또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을 하죠.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 이걸 담보죠. 이걸 담보로 해서 또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2번은 CMO에 대한 설명. 2번 정답.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은 우리는 뭐의 형태? 우리가 혼합한 형태죠.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주는 MPTS, 우리가 지분형과 또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MBB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지분형과 채권형을 혼합한 성격의 MBS라고 하죠. 3번 맞는 지문이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은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뭐죠? 채권형 성격의 저당 MBS 맞는 지문. 다계층 저당채권의 발행자는 이 저당채권의 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면서 또 이 풀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다양화된 채권을 발행하죠. 5번 개념 맞는 지문입니다. 51번 문제로 갑니다. MBS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MPTS는 지분형 성격을 가진 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저당 지불액, 즉 원리금 상환액에 의존하죠. 맞는 질문. MBB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지 않죠.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CMO의 발행자는 이 주택저당채권의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하죠.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런 다양한 형태의 트렌치 증권을 발행합니다.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C는 커머셜이죠. CMBC 커머셜,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CMBS라고 합니다. 맞는 질문. 자, 52번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MBB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이체받지 않죠. 이 발행기관은 이 채권에 대해서 통상 6개월마다 새로운 원금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1번 맞는 질문이고, MPTS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금리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죠. 그래서 증권일 때는 뭐라고 했죠? 증권일 때는 투자자가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 투죠. MPTB 이 투자자는 MBB는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조기 상환 위험이 있죠. 그래서 MBB에서 높은 위험을 부담합니다. 맞고, CMO의 발행자는 투자자와 조기 상환 위험을 나누어 부담하니까 틀렸죠. 이거는 MPTB와 구조상 동일합니다. 자, 이것을 MPTB를 확대했기 때문에 구조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가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 부담. 틀린 질문. CMO의 투자자는 이 후순위로 갈수록 위험이 높겠죠. 조기 상환 위험, 높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4번 정답. 53번 CMO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이체증권과 또 이것은 구조상 동일하니까 이체증권의 또 성격과 MBB 성격 다 가지고 있죠.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죠.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고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 유동 이자율은 변동 이자율입니다. 변동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요. 자, 20년 된 장기 투자자들은 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만기가 짧은 것에서 조기 상환 위험에 콜 받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CMO에 대한 특성 설명이다. 가장 그렴한 것.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된 다계층 저당채권. 1번 맞고요. MBS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이걸 담보로 다양한 채권을 발행하죠. 다양한 밑줄. 일반적으로 조기 CMO의 조기 상환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부담. 3번 정답. 이 조기 상환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 욕구를 우리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 이 하나의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의 크기와 변동 여부 등 다양화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게 바로 CMO죠. 우리나라의 저당 유동화 제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55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분 투자 방식에는 조인트 벤처 그리고 리츠 부동산 신디케이트 등인데 이것은 잠시 뒤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MBB는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 발행기관이 부담. 2번 정답.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자산으로서 채권, 우리가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역저당 제도란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 주택연금제도의 개념이 나와 있죠.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5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56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BS 종류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